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 오늘은 11차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있는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 전략을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꼼꼼히 학습하면서 이걸 잘 습득한 다음에 나중에 꼭 대학교나 아니면 동아리에 지원할 때 꼭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상황 또는 목적에 맞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면접이라는 단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면접관과 유지태 학생이 이렇게 가상 면접을 하는 이러한 대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의 질문자의 의도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용 확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도대체 왜 할까? 나한테서 어떤 정보를 빼가려고 하지? 와 같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핵심 정리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의 효과적인 답변 전략 볼게요.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했습니다. 우리 면접 상황에 맞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습 목표를 읽었습니다. 면접 상황 너무 두꺼워서 조금 얇은 걸로 갈게요. 면접 상황과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 목적 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기반에 두고 질문의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었어요. 질문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답변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면접 대상자가 질문을 올바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면 자기 스스로 말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히 다시 질문을 요청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다시 요청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합니다. 다시 정중한 태도로 질문을 요청하여 그 질문의 의미와 이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임용 2차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말이 너무 꼬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압박감 속에서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을 멈추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선생님이 좀 두려웠어요. 진짜 떨어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면접에서 생각보다 많은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잘 못했을 때 질문을 요청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간단한 조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학습지 속으로 들어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할 측면이 지금 세 가지가 보이네요. 왜 자꾸 내려가죠? 자, 첫 번째 봅니다. 내용 측면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 형식 측면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표현 측면에서 볼 겁니다. 꽤 내용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내용 측면에도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질문 내용별 답변 전략이 있고요. 다음으로 답변의 내용별의 답변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질문 내용별 답변 전략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전문성을 물어봐요.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우리 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하라. 자, 이 부분은 얘들아, 경험이라는 것은 모든 답변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막연한 진술 같은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은 이러한 경험에서 발생했어요.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과에 뽑힐 역량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약점을 묻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약점을 말할 때 제 약점은 이겁니다. 끝! 하면 이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의지가 안 듭니다. 면접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점 솔직하게 개방하세요. 개방하시고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섰다라는 거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봅니다.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고 극복,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 여기도 잘 보세요. 구체적인 또 경험 나옵니다. 또 경험 나왔어요. 얘들아, 이 경험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답변 전략도 이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죠.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아니 평범한 가정에서 자상한 어머니와 진지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고 안 궁금해요. 가족관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노력, 경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밑바탕에 두고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니은 봅니다. 답변 내용별 답변 전략. 자, 답변 내용이 사실에 관한 질문일 때와 의견에 관한 질문일 때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적어볼게요. 얘들아,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것은 언제 발명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습니다. 선생님 안 적을게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일 때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의견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나에 관한 의견에 관한 질문은요, 당연히 처음에 내 견해, 저는 이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얘들아, 의견만 얘기하면 별로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 또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내 소신을 드러내라.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뒤로 넘어갈 거예요. 얘들아,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꽤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괜히 부끄러운지 쑥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면서 질문 양이 극도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활발한 우리 교사와 학생, 여러분들과 저의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형식 측면이에요. 자,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좋겠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타나 있네요. 자, 기억, 니은. 각각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우리가 면접이라는 거, 공식적인 담화가 대부분, 아니 모두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나를 많이 드러내야 되죠. 나의 장점을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여유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세요. 자,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겠죠. 답변을 먼저 탁 제시합니다. 두괄식, 미괄식 이런 말 하죠. 두괄식, 머리 두자 써서 먼저 탁 얘기합니다. 먼저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당연히 계속 근거, 이유 나타나야겠죠. 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유 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나를 뽑도록 해야 합니다. 장황하게 답변을 늘어놓음으로써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주의하세요. 자, 니은 갈게요. 사례 경험을 제시하며 말하기. 우리 사례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면접의 답변에는 거의 이러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면접관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막연한 진술, 모호한 진술 피하시고요. 자신이 중요합니다. 잘 아는 거, 내가 잘 아는 분야를 내용으로 선정을 해야 내가 이것을 나의 생각과 함께 연계지어서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분야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만 신뢰성,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 말한 경험이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점을 깨달았구나 라고 믿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표현 측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우리 표현 측면에 잘 볼게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정중한 태도로 어법, 말의 법칙이 있죠. 법칙에 맞게 표현하기. 첫 번째고요. 4쪽 넘어갈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이거 당연한 거예요. 모든 화법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어적 표현을 보강하고 강조할 수 있는, 보완 강조할 수 있는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우리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 먼저 하고 기억으로 돌아갈게요. 언어적 표현을 보강할 수 있는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 전략의 예시입니다. 밑에 자신감 있는 어조, 중요하죠. 말의 속도. 좀 어떨 때는 빨랐다가 어떨 때는 느렸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밝은 표정. 당연히 중요하죠. 죽상하고 있으면 누가 뽑겠습니까? 눈 맞춤, 적절한 시선 중요합니다. 그 다음 몸동작도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몸동작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거 나눌 수 있죠? 뭐가 준언어고 뭐가 비언어고 여러분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힌트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서 잘 학습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장황한 거 볼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실 그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 영역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문법 영역, 문법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높임 표현밖에 자세히 배우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피사동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여기까지 배울 거고요. 여기까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호응에 대한 부분에도 조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학습을 할 거고요. 이 부분 당연히 여러분들 학습한 거니까 범위 들어갑니다. 볼게요. 자, 높임 표현의 예시는 밑에 별로 없는데, 자, 높임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높이지 않으면 돼요. 면접에서. 우리가 사물을 얘기할 때 굳이 높여서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뭐 주체, 뭐 상대 이런 것들 다 높여야 할 대상에게 적절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부분은 필요 없는 거에 높이지 말라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당연히 이게 공적 대화라고 했어요. 공적인 상황에서 쓰는 담화 유형이에요. 공적인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황이니까 적절하게 높임법을 사용해야 돼요. 이 상대한테 우리가 뭐 헤라체를 쓸 수 없잖아요. 이 면접관한테. 우리 기억 안 나면 지난 시간 아니죠. 작년 학습지 들춰보세요. 상대 높임법, 상대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피동과 사동 표현, 별표 봅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피동 표현. 먼저 볼게요. 피동 표현이라는 것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밑에 봅니다. 능동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피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동 표현이 쓰인 것이 바로 피동문, 피동문장이 됩니다. 밑에 차근차근 볼게요. 능동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주어가 내 힘으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능동문에서의 주어는 내 힘으로 움직이는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 피동문은 이 주어라는 이 문장 성분이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문에서 주어는 얘들아 행위를 하는 주체가 아닌 행위를 당하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능동문, 피동문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예문 보이나요? 자, 보이겠죠? 여기 네모 노란색 박스를 보세요. 능동문은 이런 거예요. 경찰이 도둑을 잡다. 자,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문장 성분 7가지 배웠어요. 이거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어요. 자, 주성분에 갑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있었고요. 부속성분에 부사어, 관형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독립성분, 독립어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국어에는 7가지 문장 성분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능동문에서 주어 찾습니다. 뭡니까? 경찰이 주어 되겠죠, 주어. 그 다음에 도둑을은 얘들아 어떤 문장 성분입니까? 어떤 문장 성분이죠? 그렇죠,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능동문이에요. 주어, 경찰이라는 것이 도둑을 잡았어요. 제 힘으로 행위를 한 주체가 바로 주어인 경찰입니다. 그런데 피동문 갈게요. 자, 피동문의 실현과 함께 옆에와 함께 볼 건데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능동문에서 주어이던 경찰이 이 피동문에서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그쵸? 경찰에게로 갔습니다. 피동문에 뭐가 됩니까? 부사어로 갔어요. 우리 에게, 에 이런 것들 부사어였어요. 부사어로 갔습니다. 그런데 능동문의 목적어인 도둑을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로 갔네요. 이러한 문장 성분 피동문의 주어로 갑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문의 서술어로 내려왔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경찰이 도둑을 잡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능동문과 피동문의 이 의미 차이는 그냥 봤을 때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쵸? 별로 다를 바 없는데 그냥 약간 초점이 달라져요. 뭔가 이 능동문을 보게 되면 뭔가 이거를 그림, 장면으로 떠올려 보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은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동문을 보게 되면 도둑이 뭔가 잡혀있는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이 들죠. 이런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능동문의 서술어는 보통 그냥 능동사, 잡다라는 능동사가 지금 피동사로 갔다는 건데, 자, 이거 보세요. 피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실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2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능동사의 어근, 잡이라는 이 어근입니다. 여기 잡이라는 어근에 말 그대로 피동전미사입니다. 우리 어근에 붙는 거 접미사죠. 피동전미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히, 리, 기, 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위에 문장 보세요. 우리 지금 어떤 피동전미사 사용됐나요? 히라는 피동전미사 사용됐죠. 히. 여러분들 잘 알죠? 이렇게 피동문이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또는 밑에 점 보세요. 어지다, 잡아지다 될 수 있죠. 어지다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하나만 퀴즈 갈게요. 만약에 경찰이 도둑을 잡다가 아니라 자, 잡았다를 비동사로 만들어 보세요. 피동전미사를 써서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잡히다가 아니죠. 왜? 우리 지금 이 아시 뭡니까? 색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막히고 있어요. 뭡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자, 그대로 놔두고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혔다라고 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피동 표현을 할 때 유의점입니다. 자, 한 번씩 예문과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중 피동을 삼가라. 많이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나쁜 사람들에게 헐려졌다. 얘들아, 우리 문법은 항상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헐려졌다라는 것을 분석해 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헐다가 기본형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어근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피동전미사가 있는 것 같아요. 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에 보였죠? 여기 위에 보이죠? 리 있습니다. 리라는 피동전미사 썼는데 보세요. 우리 어지다도 있네요. 그쵸? 이렇게 보세요. 피동사를 실현하는 방법이 피동전미사를 붙이는 게 있고 어지다에 의한 게 있는데 잘 보니까 이 문장은
피동전미사도 쓰였고 어지러도 쓰였네? 이중피동이 됐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좀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헐려졌다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헐렸다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얘들아,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형태소 분석한 거에 뭐가 빠졌어요. 자, 힌트 줄 테니까 요거 여러분들 알아서 채워 넣으세요. 분명히 알 겁니다. 위에서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으로 바꿨을 거. 불필요하게 쓰지 마 굳이 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험 날짜는 물론 우리 학교는 지금 정해진 상태지만 또 변경될 수 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요게 위에 예문을 쓰다가 겹쳐졌나 봐요. 요거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너희들의 시험 날짜는 굳이 결정돼 라는 거 쓰지 말고 그냥 능동 표현으로 바꿔보자. 죄송합니다. 바꿔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결정하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피동 표현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렇다면 사동 표현 알아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동 표현은요, 주어가 시키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뭐라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밑에 또 내려갈게요. 주동문과 사동문을 비교합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와 주동문, 사동문의 정의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동문은 직접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동생이 밥을 먹다. 밑에 문장 보이죠? 동생이라는 주어가 직접 밥을 먹는 동작을 하죠. 이러한 것을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킬 사자를 쓴 사동문입니다. 사동문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동생이라는 애가 주어가 됐어요. 그런데 얘를 시키고 싶어요. 사동문 만들고 싶어요. 자, 밑에 봅니다. 2번 사동문의 실험 볼게요. 바로 봅니다. 지금 주동문에서 주어 뭡니까? 동생이죠. 주어가 어디로 내려갔나요? 여기로 내려갔네요. 동생에게로 갑니다. 이거 문장 성분 뭡니까? 사동문의 부사어죠. 부사어. 자, 그런데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로 갈 수도 있지만 동생을 이라고 해볼까요? 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엄마가 동생을 밥을 먹이다. 됩니다. 목적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문장 성분으로 실현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동문의 목적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주동문의 목적어는 지금 피동문에 어디로 내려왔죠? 밥을 목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4번 볼게요. 주동문에 여기 있는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로 내려오는데 주동사에서 사동사로 바뀐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볼게요. 밑에 볼게요. 이 사동사는 과연 그러면 어떠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 실현될 수 있을까?입니다. 주동사의 어근, 먹이라는 어근에 지금 당연히 여기 뭐 들어갈지 알겠죠? 사동전미사는 비동전미사보다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이히, 리기, 우구, 추. 그 다음 시키가 붙습니다. 지금 여기 이라는 사동전미사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하다가 붙을 수도 있어요. 먹게 하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사동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남에게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시키는 행위를 하는 주어가 새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쓸게요.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되어야 해요. 문장 성분이 하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동문에 비해서 사동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동문에 비해서 사동문의 주어는 하나가 더 도입이 돼야 합니다. 하나가 도입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해됐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동 표현의 의미 차이.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히, 리기, 우구, 축. 전미사에 의한 사동문이 이런 겁니다. 위에 점에 보이는 이히, 리기, 우구, 축, 시기에 의한 사동문이 밑에 있는 이 게하다에 의한 사동문보다 기억하세요. 직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게 뭐냐? 위에 예문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기 있는 사동문을 보세요.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는 얘들아. 전미사에 의한 사동문이죠. 그렇죠. 이것이 게하다보다 직접적이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밥을 먹이다.
라는 것은 엄마가 뭔가 동생의 입에 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이는 그러한 게 연상이 됩니다. 반면에 개하다로 가볼까요?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하다로 바뀐 겁니다.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 먹게 하다는 뭔가 엄마가 직접 입에 떠먹여 준다는 것보다 너 빨리 먹어 라고 눈치를 준다던가 숟가락을 들게 한다던가 라는 좀 더 간접적인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장면이 조금 더 상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뭐가 전미사에 의한 사동문이 뭐에 비해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보다 여기까지 피사동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면접할 때 뭐 불필요하게 비동 표현 쓰지 마라, 이중 피동 쓰지 마라 이러한 것들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잘 지켜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뭔가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호응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문장 성분의 호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장 성분끼리 아까 했던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장 성분의 호응인데요. 자, 4가지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와 서술어를 잘 호응해라. 자, 예문 볼게요. 내 꿈은 하늘을 날고 싶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호응이 안 돼요. 왜? 이 지금 주어가 뭡니까? 주어 뭡니까? 꿈은입니다. 꿈이라는 게 하늘을 날고 싶어. 서술어 안 맞습니다. 내 꿈은 하늘을 얘들아 날고 싶다는 것이야. 날고 싶다는 거야. 날고 싶다는 거다 정도로 고치면 되겠죠. 여러분들 알아서 고치세요. 분명히 다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시한 예시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모름지기 라는 부사어를 쓸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서술어로 호응을 해라 라는 의미고요. 여간, 비간, 비단, 결코라는 부사어를 쓸 때는 뒤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부정어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세 번째 갈게요.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술어가 생략됐다. 자, 어떤 건지 예문을 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여가 시간에 영화 음악을 들어.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게 합쳐진 문장이에요. 겹문장이에요. 자, 음악을 들어는 가능합니다. 근데 영화를 듣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뭘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영화를 보고, 시청하고 보고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죠. 이게 바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영화를 목적어, 서술어, 음악을 목적어, 들어, 서술어. 서술어를 생략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서술어는 이러한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생략시킨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한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을 사랑받기도 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사어 넣어줘야겠죠. 사람에게 넣어줘야겠죠, 여러분들. 문장 쓸 때 문장의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조금 길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우리 아직 면접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이 답변 전략 보이죠? 이 답변 전략을 토대로 앞에 담화 자료에 적용하는 것까지 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조금 머리에 담고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 꼭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학습 목표 지금 답변 전략 이해하는 것까지 일단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힘내세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는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